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한 해가 지나서 또다시 수능 영어 총평, 이번 목요일에 있었던 2022학년도 수능 영어 총평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선생님들과 또 정책에 관계하시는 우리 전문인들과 수능 영어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개선의 그러한 가능성들을 우리가 함께 모색했던 오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2022학년도 수능 영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그러한 수능 영어였죠. 네, 1994년 이후에 수능의 오늘까지의 그런 발자취를 살펴보고, 이번에 있었던 수능 영어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고등부 영어 교육에 어떤 의미를 시사하고 있으며, 또 그리고 어떤 점이 개선할 점으로 남아있고, 그 개선, 그것의 방식은, 또 새로운 모습은 어떤 것이 가능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탐색해보는 그러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일단 강의 진행 이후에 그런 개인적인 또는 그룹의 그런 질문과 디스커션 시간을 갖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선생님들, 현장에서 수업을 해주시는 현지 교사분들과, 그리고 또 정책에 이런저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과 여러 차례의 그런 우리가 함께 논의해보고 그런 탐색을 해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 수능 영어 총평으로 우선 제일 먼저 서론으로 최근의 그런 수능 영어의 추세와 금년도의 비교, 특히 2016년 이후에 꾸준히 향상되었던 어학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향상되어 온 수능 영어에 비해서 금년도의 수능 영어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무엇을 또 시사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그런 난이도나 체감도 어떤 식으로 그런 기본 학습서, EBS 교재들과 연계가 되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겠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언어적인 면, 영어 자체가 어떻게 구사가 되고 어떤 면이 개선이 되었으며 또 어떠한 또 문제점들을 가지고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는 그 안에 인간과 세계와 지성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죠. 그러한 점에 개선된 점과 또 개선할 점들을 함께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총체적으로 봐서 이 2022학년도 수능 영어는 어떠한 것을 시사하며 또 우리가 어떠한 그런 문제점이나 한계를 보게 되는지, 또 그렇다면은 어떠한 변화가 가능할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1994년 이후에 그 수능이 시작된 이후로 2013년도까지는 50문항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별 변화가 없는 것이죠. 듣기는 17문항. 그러다가 14년도에 45문항으로 문제수가 너무 많다. 학생들이 너무 많은 문제를 촉박한 시간에 별 의미 없이 풀게 된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고, 듣기를 더 소통하는 영어로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22문항으로 듣기가 증가가 되었었는데, 2015학년에 그것이 다시 45문항은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듣기 문항이 17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학년도가 바로 이 The Great Divide라고 제가 항상 부르는 그런 분기점, 전환점이었는데요. 언어면, 영어면,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지성면, 지식면에서 양면에서 수능 영어가 질적으로 그 내용이 현저한 향상을 이루기 시작했던 해였습니다. 꾸준히 작년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2018년에는 그러나 대단히 커다란 변혁인데 절대평가의 그런 상대평가가 아니라 영어의 경우에는 10점 단위로, 예를 들면 1등급은 100점에서 90점까지, 2등급은 89점에서 80점까지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가 이루어진 큰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2019년에는 소위 이 표현이 함축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또는 어떠한 이리엄, 그런 관용 어구 같은 것이 이 지문에서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를 묻는 21번 문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서부터 21년까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45문제, 듣기 17문제,
대동소이한 그러한 유형과 문항수를 유지해 왔고요. 듣기와 지문의 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2022년 이번 수능에서는 최대의 변화가 있어서 수험생들과 학습자들에게는 이번에 커다란 충격과 또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능에 대한 수험생, 학습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쓰나미와 같은 그러한 부담 또는 격변을 뜻하는 그러한 수능이었죠. 그 쓰나미와 같은 거 대변화라고 할 때 그거의 기본은 이 연계의 방식입니다. 연계의 정도, 즉 연계율이 그 어느 해보다 낮은 50%로 낮아졌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지문 전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문제의 그 유형이 바뀐다든지 그런 경우들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지문 전체가 그대로 가져와져서 거기에서 손질을 한 그러한 직접 연계는 0%, 그리고 그 50%의 연계 자체가 그나마 또 간접적으로 상당한 수정이나 또는 새로 쓴다든지 그러한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간접 연계 50% 연계의 100%가 간접 연계이고요. 전체 직접 연계는 0%다. 이것이 학생들에게는 가장 힘든, 즉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 문제를 보니까 내가 본 문제가 안 보이네.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바로 자기네들이 학생들이 보는 그런 체감률입니다. 대단히 어려웠던 그러한 이번 수능으로, 작년의 수능의 경우에는 평이한 것으로 12.7%의 1등급 수능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전과 마찬가지로 70%의 연계율에 직접 연계,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이 그렇게 직접 연계에 들어와서 문제로 출제 지문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간접 연계와 그리고 연계율이 낮아진다는 그러한 신호가 들어오면서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에서 벌써 이 1등급 학생의 그 비율이 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2022년 수능 영어 자체도 아마 유사한 그러한 난이도가 측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내년 또는 그 이후의 수능 준비에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지금까지는 그런 직접 연계와 연계율이 높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직접 연계. 학생들은 여기에서 영어를 골치 아프게 뭐하러 공부해. 한글본으로 보지. 그래서 이 한글본도 조금 더 게으름, 나태한 그런 모습으로 이 소파에 누워서 한글 번역본을 읽는다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 익숙한 그러한 우리 수능에 대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초상화 같은 그런 언어적인 그런 그림인데요. 바로 제가 시작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이 소파에 누워서 한글 번역본을 읽는다. 이것이 정치권에서도 일부의 교육에 관심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에게도 픽업이 되어서 이것의 그런 의미가 실제의 그런 모습이 어떤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연구, 조사도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예를 들면은 문제도 이거는 한글, 지문도 한글, 그리고 선택지도 한글. 이거 많이 한글로 읽어도 된다. 이것을 교육적으로 잘못되었죠.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평가받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학생을 나무랄 수도 없는 게 또 두 번째, 이중적인 그런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어로 공부하고, 즉 영어를 정면 승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이제는 편하게 갔던 그 영어가 더 이상은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커다란 공부에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영어를 교육하고 이렇게 학생들의 교육 전체의 큰 틀에서 영어를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언어를 한국어로
보고 시험을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히 비교육적인, 학생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번에 좀 뼈저리게 깨달을 그럴 부분입니다. 이번 2022학년도 수험생 여러분들 본인에게는 상당히 커다란 그런 충격과 실망감이 그렇게 수능이 다가왔을 텐데요. 이렇게 1등급이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약 반 이하로 떨어질 그런 전망이고요. 예를 들면은 보통 100점에서 90점 상위 또는 중까지는 맞았을 거로 예상하는 그런 수험생의 경우에는 90대 중하나 턱걸이하는 90점, 이러한 1등급을 아마도 유지하겠지만은 90점 중에서 하로 흔히 성적이 나오던 학생의 경우에는 80점대 상중으로 이번에 그 퍼포먼스가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2등급이 되어서 한 등급이 내려가는, 그래서 수험생들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3분의 1 또는 이상이 한 등급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도 또는 그 이후로 학생들에게는 그런 쓰나미가 되는데요. 더 이상 소파에 누워서 한글본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수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공부하고 나의 지식을 평가받는, 영어를 정면 승부하는, 그래서 영어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수험생들은 고등부의 영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어휘력, 그리고 수능 지문에서 사용되는 문장들의 구문력, 문법, 어법, 이러한 지식을 깊이 있게 강하게 해야 될 그러할 이제 시점에 놓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그 수업 능력에서 시험이 상당히 빠른 스피드입니다. 적어도 1분 30초 내로 정답이 마크가 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속도와 그리고 정확성이 그런 수험생의 테스트 퍼포먼스를 결정해 준다고 한다면 어휘력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어휘들을 짜 맞추고 우리가 리스닝으로 프로세싱을 하든 리딩으로 하든 그런 구문의 그런 표현, 구문력, 문법, 어법, 여러분들 학습자들,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또 고3생들, 또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쪽을 중심으로 강한 영어 교육, 영어 학습이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죠. 이번 2022학년도에 수능 영어가 어학적으로 그전에 비해서 개선된 점들이 있다면 그다지 이번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2016년을 The Great Divide로 영어가 계속 그렇게 향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꾸준한 작년까지 향상이 있었어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든지 듣기에도 구어체의 사용이 그전보다 현저히 증가하는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면은 듣기, 달리 말하면 스피킹의 동전이 다른 면인데요. 그것이 제가 여러 번 양복을 입고 상투를 쓴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국내의 그 리스닝의 그러한 표현들을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이 많이 정비가 되어서 어학적으로 오류가 적고 그리고 말의 글의 표현이 상당히 영어답게 자연스러운 그러한 전개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번 2022년의 그 영어는 전반적으로 언어의 그러한 영어의 어학적인 그런 면에서 상당한 퇴보가 있었던 그런 수능 영어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지문에서 의미 명료성이 떨어지고 자연스러운 그런 논리의 전개, 또 이야기를 풀어갈 때 그 소통력이나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러한 영어가 2022학년도 이번에 수능 영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어학적인 모습을 그것이 총평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검토해 보도록 하죠. 금년에 개선된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강조부사 only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무엇뿐, 단 무엇, 뭔 많이.
이것이 국내 영어 교육에서는 전통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앞에 위치해 왔습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바로 뭐뿐. 그럼 뿐이라는 게 only가 영어는 앞에 위치하거든요. 그런데 현대 영어는 그것보다 더 많은 확률로 더 빈도가 높게 강조하고자 하는 어구의 위치와 무관하게 본동사 바로 앞에 위치하는 현저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어체, 문어체에 다 적용되는 그런 현상이고요. 구어체에서 더욱더 현저한 그러한 모습인데요. 금년에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여대생인 것 같은데 Well, I only have one day for my trip to Busan. 부산 가는 내 여행에 딱 하루밖에 없어요. 하루만 있다 이거죠?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only one day입니다. 이것이 국내의 그런 영어 학습서들이나 영어 선생님들이 실제 수업에서 많이 쓰시는 그러한 표현 방식이에요.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앞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능 영어에서 I only have one da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루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only가 본동사 have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굉장히 흔히 쓰고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그런 영어의 모습이지만은 국내 영어 교육에서 대단히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것이 금년 수능 영어를 통해서 그렇게 제대로 잡힌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능 영어에서 너무도 종종 에러가 있었던 이 정관사도 또는 안 쓰는 경우 이것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금년에는 상당히 정비가 된 가장 뚜렷하게 예를 들면은 1번, 8번, 9번에서 전부 the 무슨 training center 이렇게 the 무슨 library, the 무슨 class, the museum 이런 것들이 다 앞에 너를 취한다는 거 모두가 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city hall 앞에 너를 쓰지 않는 것이 기본형인 것이죠. 이전 수능에는 그렇게 예를 들면은 최근 한 3, 4년 전에 The Seaside Hotel 너가 호텔 앞에 이름 앞에 사용되지 않은 그런 오류도 있고 무슨 요가 센터 앞에 킹이었던가요? 앞에 너가 없는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의 남산 N타워 그러면 앞에 너가 없다든지 이런 호텔 센터 타워 이런 데 모두 오류가 났던 수능 영어의 모습에 비하면 현저하게 정비가 된 그런 정관사 너의 고유명사 앞에 사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수능에만 사용된 것은 아닌데 점점 더 구어체로 리스닝의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해드렸고 저도 선생님들께 또 이런 스피킹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강의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Come and learn about the exciting world of science with your family. Come and learn이라고 대개 국내 영어는 come to learn, go to learn 뭐 이런 식으로 come, go, to 부정사가 우리 국내 영어의 기본적인 그러한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 한국 영어는 말할 때조차도 그렇게 격식성을 갖춘 문어체가 많이 쓰이는 거죠. 우리 학생이 글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눈도장을 통해서 영어를 판단하고 또 글을 통해서 모든 이 영어를 이렇게 눈으로 합니다. 거기서 오는 그런 문어체, 격식체 이런 것의 그 위압감,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come and learn, go and 동사 원형으로 사용되는 구어체로 표현되어 있다. 바람직하고요. 또 하나 and가 떨어지는 더 구어체적이고 비격식체적 일상체의 표현은 너무도 자주 쓰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수능 영어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영어에 고등부 영어에 더 과감하게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about의 사용이 올바로 사용되었습니다. about 하면 무엇에 관해서, 무엇에 관한. 그런데 그거에 어떤 일종의 파생 그런 의미로 무엇을 핵심으로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전치사의 그러한 about의 의미인데요.
2014년에는 이 about의 사용이 시도가 되었다가 영어가 에러가 났습니다. 그때 시험 직후에 제가 지적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면 oxygen is what life and death is all about. life and death가 옥시전에 관한 그것을 핵심이 옥시전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옥시전의 핵심이 바로 우리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산소지만 생명이 죽어가는, 산화되고 세포가 죽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Life and death is what oxygen is all about.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금년에는 16, 17번에서 You might think that math is all about boring formulas. 수학하면 아주 지루한 formula, 아주 공식 같은 그런 것뿐이라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는 그런 정도의 표현이죠. But it involves much more. 수학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재미있고 중요하고 신나는, exciting한 그런 것들을 수학이 많이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about. 국내 영어 교육에 더욱 자주 도입되고 시험도 중동부에서 사용되어서 자주 출제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어체 이 일상체가 국내의 그 영어 교육에서 대단히 취약하다. 리스닝에서도 아직도 더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이 지문에서 32번에서 soundbites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영어의 그런 뉴스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토크쇼라든지 그런 데 보면 많이 들리는 그런 낱말인데요. 뉴스보드의 그런 테크닉들을 지문 내용으로 하는 32번에서 여기 soundbites라고 하이픈을 긋고 있는데 대부분은 두 낱말로 쓰거나 한 낱말로 워낙 많이 쓰여서 한 낱말로 묶어서도 많이 표기합니다. 뉴스 보도나 논평, 토론 이런 데서 인용된 어떤 사람의 독특한 또는 때로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는 놀라운 그러한 간단한 표현을 따서 뉴스 보도나 토론에서 그걸 인용하는 것입니다. soundbites. 우리가 지문, reading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엄격하고 굳은 표정의 그러한 언어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바람직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1번, 42번에 가면 get the hang of 무엇을 그렇게 맛본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터득해본다. 알아낸다. 몸에 익숙하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hang, 무엇을 건다. 이 수거를 알지 못하면은 이 표현이 뭔지 이거는 도리가 없죠. 완전한 정말 이디엄입니다. 그러나 이 get the hang of 이거는 영어 원어민이면 이 사회에서 대단히 자주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국내 이번 수능에서 이런 것들이 물론 문제는 45문항에 이런 것들이 몇 개는 이상은 사용되지 않지만 이런 시도가 국내 영어 교육을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그런 영어로 바꿔주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자극제가 된다는 면에서 대단히 그렇게 환영할 만한 그러한 변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22년 학년도의 수능 영어에 그런 어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또 개선된 점들인데 이번에는 어학적으로 개선할 점, 어떤 취약성이나 바람직하지 않거나 명백한 오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2022학년도 수능 영어입니다. 우선 어법상으로 명백한 오류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메시지는 또 다른 B 또는 C라는 표현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아예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식으로 이게 일종의 달리 표현하면 broken English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또는 이것이 명백한 오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어답지 못한 어떤 awkward, 불어자연스러운 그러한 표현인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I'm going to decorate our club's room with ribbons. 우리 클럽의 그런 방, 여러분들 클럽 동아리 그런 교실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기 리본으로 장식을 해서 사진을 찍는다. club's room은 이것 자체가 상당히 awkward한 부자연스러운 그런 표기 방식입니다. 이것 대신에 club room 많이 써서 한 낱말로 쓰거나 이렇게 두 개로
떨어뜨려서 apostrophe s 없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또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골프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클럽에서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이 모이는 곳 클럽하우스가 이렇게 한낱말로 표기되는 경우가 여기 두낱말이고요. 그거보다 훨씬 자주 있다. 클럽하우스라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에는 The mini cheesecake is one of the best sellers in our restaurant. 이 조그만 그 치즈케이크가 우리가 가장 잘 팔리는 그러한 아이템들 중에 하나이다. 이런 건데요. 여기 치즈케이크도 두낱말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치즈케이크 하면 이렇게 하나로 붙여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 원어민도 이렇게 쓰여있으면 아마 선생님들이 학생이나 또는 전문가가 하나로 붙였을 것을 권할 것입니다. bestseller 두낱말로 띄었으면 절대 안 되나요? 절대 안 된다고 하기에는 그건 좀 지나친 순수파의 어떤 고집일지 모르는데 이것은 bestseller, 대개는 bestselling book, bestseller 한낱말로 표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그래 수능 영어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셀폰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것들 다 한낱말로 이렇게 붙여서 한 단어로 쓰는 것이 더 그런 어떤 기본 스탠더드 그런 라이딩이 되는 거죠. 2019년에 21번에 사용됐던 홈페이지 인터넷에 사용되는 온라인에 이런 것도 홈페이지 하나로 붙여서 쓰는 것이 기본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법상 명백한 오류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6번에 보면 How much is the shrimp pasta and the chicken sala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shrimp pasta와 chicken salad 얼마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말을 할 때 스피킹과 라이팅은 상당히 그 스타일이 영어 표현 그 구현 방식이 다르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는 한 가지 이 사람이 먼저 How much is the shrimp pasta라고까지만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치킨 샐러드 보니 저게 또 먹고 싶네? 그거까지는 얼마일까 하는 것이 나중에 생각으로 추가가 되어서 우리 한국어에는 적당한 낱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영어로는 afterthought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 뒤에서 뭔가 생각이 나서 거기서 이 afterthought가 문법적으로나 어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이것이 출제의 문제로 사용되고 쉬림 파스타와 치킨 샐러드가 함께 두 개의 서로 동떨어진 그런 아이템으로 되어서 내가 지금 구매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이 복수주어이기 때문에 are가 기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는 좀 부적절한 그러한 단수의 취급이고요. 또 24번을 보시면은 mending and restoring objects 고치고 근데 restoring 여기 또 repair라는 낱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지문 전체에서는 이게 사실 다 같은 것입니다. mending 국내의 그 어휘 책에서는 고치다 수리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mending은 고치는 것이 대개는 옷이나 양말 구멍 난 거, 아이가 축구하고 청바지 찢어진 거 이런 것들을 고칠 때 수선할 때가 mending입니다. repair 또는 기계적인 것을 고치는 거고 restore 무엇을 원상복구하는 거고 또 건강을 복구한다든지 그런 objects에 여기서는 어떤 물체를 갖다 고치는 거. Mending and restoring objects often require even more creativity 더 많은 창의성을 필요로 합니다. 고치는 게 물건을 than original production 원래의 그 생산보다 고치는 게 더 많은 그런 잘 알고 창의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여기서 지문 전체를 보시면 이 mending and restoring objects 이 전체가 하나의 그 whole unified 그런 유기적인 통합적인 단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동명사 개념 전체가 and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requires 단수로 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그러한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또 아주 사소한 것인데요. 이 and나 but이 앞에 절이 오고 또 뒤에 절이 올 때, 즉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할 때 우리 대등 등위 접속사라고 그러죠.
이 경우에는 이 등위 접속사 앞에 카머를 찍어서 분리를 해주는 것이 기본 라이딩입니다. 왜냐하면 요 강의가 따로 있는데 이 and 이런 거 앞에 카머를 찍지 않음으로써 의미의 혼동, 즉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7번을 보실까요? Do you want to practice? 너 연습할래 with me now? 나랑 같이 지금 테이블 테니스 탁구 연습하는 건데요. I'm sorry but I can't right now. 지금은 할 수가 없어. 미안해. 라는데 여기 I'm sorry 이 구문도 but도 이렇게 카머를 치는 것이 기본 라이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and예요. and는 더더군다나 반드시 찍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and, 카머 없는 것이 의미의 혼돈을 일으킵니다. Jason is a sculptor. Jason은 조각가이고 and Sarah is the head of a local library. 동네 지역 라이브러리의 그런 도서관 관장이시죠? 네, 이죠? 네. 그래서 여기 and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카머를 찍어야 된다. 라는 거죠. 네. 또 계속 명백한 오류가 보이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자기네들 팀 프로젝트를 위해서 스터디 룸을 예약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We need a room big enough. 충분히 큰 방이 필요해요. To accommodate 6 of us. 우리들 6명, 6 of us를 accommodate. 누구를 숙박을 시켜주거나 누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거나 우리들을 그렇게 품어줄, 안에 넣어줄 그러한 충분히 커다란 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6 of us 하면 원어민은 바로 우리들 중에 12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이 중에 6명이 여기 들어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런 뒤에 나오는 모 집단의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는 우리가 6명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 6명 들어가기에 충분한 좀 커다란 1대1, 2명이 들어가는 조그만 그런 디스커션 룸이 아니라 스터디 룸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the 6 of us가 표현이 방식이 됩니다. 앞에 더가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자주 영어 선생님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요. 선생님들이 많이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실수를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the 6 of us 하면 우리가 바로 6명, 여기 of는 동격의 of입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이 너가 이 경우에는 쓰여야 정확한 그런 표현이 된다.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것이지만 뚜렷이 다른 그러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burn과 burn의 과거분사로 burned와 burned가 있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일반적인 규칙은 보어로 사용될 때 주어를 비동사 become 이런 걸로 그 다음에 보어로 사용될 때는 burned, burned는 명사 앞에서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과거 분사형 형용사일 때 burned로 사용돼 표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13번에 보면 You seem low on energy. 에너지가 좀 없어 보이네. 낮아 보이네. 좀 피곤한가? I am. 그래. I'm pretty burnt out. 여기 지금 I am, 즉 burnt는 여기서는 보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burned out로 이렇게 보어를 표현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언제 burnt를 쓰느냐? 명사 앞에 올 때. Most people don't like burnt toast.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스트 탄 거 싫어해. 또는 do burnt foods necessarily cause cancer? 탄 음식은 반드시 암을 일으키나요? 여기서 바로 burnt가 foods를 꾸미는, 제한하는, 수식하는, 한정하는 그러한 형용사로 쓰여 있기 때문에 burnt를 쓰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8번을 보시면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물론 뒤에 인터넷이 다른 명사가 와서 인터넷상의 무슨 politeness 아니면 manners 그러면 인터넷이
형용사가 되죠. 형용사로 되든 명사로 쓰이든 기본적인 형태는 명사로는 the internet이고요. 여기서 소문자 I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대문자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using internet platforms for science classes. 과학 우리 그런 클래스에 인터넷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다가 알리고 띄우고 뭐 한다. 그러면 이 I가 기본적으로 인터넷 대문자라는 거 유의하시고요. 이 I가 소문자로 표현되는 그런 국내의 영어학습서들도 자주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2021학년도에도 같은 에러가 있었는데요. As they did in pre-internet times. 인터넷 있기 이전 시대에 했듯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 pre-internet이 이 I가 대문자라서 이렇게 하이픈을 긋고 I를 쓰는 것이 올바른 그런 어법인데 지난해 여기에서 오류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제 표현의 오류가 있습니다. 국내의 수능 시험에 시제 표현의 오류는 제법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오류가 나는 것은 과거 완료 시제인데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시제의 일치 어법에서 오류가 난 그런 경우입니다. 금년에 16, 17번에 남자분이 이제 강의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Great painters created masterpieces. 아주 위대한 화가들이 대골작들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림을 그린 거죠. That display accurate proportions. 정확한 그런 비율들을 그림에서 보여주는 display, represent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바로 the golden ratio, 그 황금 비율, 미술에서 또는 조각 이런 데도 많이 쓰였었죠, 옛날에. 그런데 여기가 created이기 때문에 여기가 display가 시제일치로 아주 쉬운 display드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영문법 책에 국내 보면은 현재도 사실이면은 현재를 쓴다. 그거는 현재를 특별히 현재의 모습을 부각할 이유가 있을 때 그런 것이지, 그 현재도 그러한 경우에도 이렇게 주절이 과거인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더 많은 경우에 과거로 일치됩니다. 거기에 확률적인 어떤 뚜렷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과거의 그런 대화가들이 황금 비율을 썼던 때의 그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제의 일치 따라가는 것, 디스플레이드가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올바른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A rather than B 구문에서 국내에서 이 수능에, 물론 다른 학습서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수능 준비서랄지, 여기에서 지금, 금년에 오류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군데에서 금년 영어에 오류가 보입니다. 23번인데요. 일단, 지문의 용어를 보죠. Scientists use paradigms. 과학자들은 어떤 paradigm들을 사용해요. Rather than believing them. 그 paradigm을 믿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용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보시면 rather than이 동명사를 취하고 있고 앞에 주절에 동사가 use입니다. 일반 주어를 설명하는 술부동사이죠. 그렇다면 rather than을 영어 선생님들께서 이 출제팀도 아마 rather than을 전치사 instead of 전치사 구전치사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rather than은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예요. 그래서 여기 scientists use paradigms rather than they believe them입니다. they가 생략될 수도 있고, 즉 여기가 3인칭 복수 현재의 believe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만일에 rather than이 전치사라면 여기 차라리 instead of를 써서 scientists use paradigms instead of use하는 대신에 여기가 구전치사니까 believing 동명사로 표현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rather than의 경우에는 아니다. 올바른 표현이 이렇게 두 가지로 가능하다는 거 주목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38번에서도 똑같은 에러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Robots could be introduced. 로봇이 속에 도입될 수가 있다. Only in new plants.
새로 만든 공장에서만. rather than, 무엇 대신에. replacing humans in existing assembly lines. 사람들을, 사람들, 일반 노동자들을, 근로자들을 existing, 현재 있는 assembly lines, 조립 공정의 assembly belt라고도 표현하죠. 그 벨트에서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대신에 새로운 그러한 기계화될 수 있는 그런 공정에서는 사용될 수 있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could be의 이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rather than replacing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rather than they 생략 가능하고 replace고 could 다음에 오는 they could replace 이렇게 아니면 they replace 이렇게 복수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사용되거나 또는 역시 instead of 전치사를 사용해서 replace가 전치사니까 동명사죠. 이렇게 ing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rather than이 아니라 instead of가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국가의 시험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규칙이 있고 어떤 usage, 용례가 있고 어떤 그 사회의 convention, 관용적으로 그렇게 쓰는 전통이 있다면 우리가 그 국가의 시험에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오류 1번 첫 번째 보시면 26번인데요. 이런 연도의 표기가 에러입니다. Bramante died on April 11th. 4월 11일에 죽었습니다. 1514, 1514년. and was buried in Rome. 로마에서 묻혔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월, 그 다음에 date, 날짜, 그리고 이렇게 연도가 따를 때는 이 앞에 카머, 연도 뒤에 또 카머가 찍히는 것이 정어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유사한 것인데요. 두 번째 오류는 28번에서 to Sunday 10 a.m. in May 2022, 2022년 5월에는 일요일에는 10시까지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May 여기 날짜가 없다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 May가 없다는 날짜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월과 연도만 있죠. 이때는 그 사이에 카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영국계에서는 이 월과 날짜가 있을 때는 날짜가 월보다 앞서는 게 표기의 기본적인 어떤 스탠더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지문에서는 그거는 잘못된 사항이 아니라 연도 앞 뒤에 카마가 있었는데 뒤쪽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는 날짜가 없고 월과 연도가 있으면 그 사이에 카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에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30번인데요. 빈도의 부사, 국내에서는 비동사 다음, 본동사 앞, 조동사 다음 이런 식으로 거의 규칙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빈도의 부사도 상당히 다른 부사들만큼 문장 맨 앞, 맨 뒤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자주 쓰입니다. 그러면 이 영어 교육에서 빈도부사의 위치를 고정할 때는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문장 맨 앞이나 맨 뒤가 아니라 문장 내에 들어간다면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여기 30번을 봐주시면은 organic supplies of nitrogenous materials 이 질소 계통의 그런 재료들, 거름들이에요. 의 organic supplies 유기농적인 그러한 공급 물자들 often are 종종 뭐입니다. either limited 제한되어 있거나 공급량이 or more expensive than 뭐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비동사 뒤에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갈 때는 이 often이 더 바람직한 거는 are often 이렇게 되는 것이 더욱 좋은 그런 위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전치사의 오류인데요. 국내 수능에서 전치사의 그런 오류가 명백한 오류가 있었던 경우들이 제법 됩니다. 전치사는 때로는 장수하면 in도 있고 at도 있고 때로는 아주 좁은 지점 같으면 on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 혼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치사는 이런 의미일 때는 그 전치사만 사용되는 그런 경우들도 자주 있으니까 그러한 용법들, 어떤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전치사는 그런 의미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또 낱말은 어떤 것과 함께 움직인다. The key to happiness. 행복의 열쇠. The key of happiness라고 물론 무슨 말인지는 알죠. 그러나 그렇게 하진 않죠. The key to happiness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 32번 문제는 이 지문은 4개의 명백한 에러를 품고 있는 그러한 지문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에러를 보겠습니다. 같은 지문이에요. News is constituted not only by its choice of topics and stories. News라고 하는 거는 topic, 뉴스의 topic과 스토리의 선택에 의해서만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be constituted by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표현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be constituted는 by를 전치사로 쓰는 형태가 아니라 of를 사용합니다. 그 뒤에도 but by 무엇에 의해서 is verbal 말로 하는 and visual 시각적인 idioms or modes of address. 그런 어떤 여기 idiom은 그런 수거하려는 게 보다도 어떤 말로 하거나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어떤 표현 방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modes of address 이것도 바로 어떤 뭐 styles of speaking 이런 거죠. 네, 어떤 의사 전달의 그런 표현 방식들. 그래서 A constitutes B면은 A가 B를 구성하다 B is constituted by A가 아니라 B is constituted of라고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constitute는 수동태에서는 행위자의 by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요소를 뜻하는 뭐뭐로 구성된다. 이렇게 of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32번인데요. 여기에서는 2개의 에러가 한 문장에 같이 들어있네요. 보시면은 좀 잘라서 rules of balance, more popular programs 더욱더 그런 인기 지향적인 그런 뉴스 프로그램들은 adopt a friendly, lighter idiom 아주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lighter, 좀 캐주얼하고 가벼운 분위기의 그런 이디엄이다. 여기에서는 지금 friendly하고 lighter가 성질을 나타내는 같은 성격, 같은 지위의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명사를 꾸밀 때는 comma로 분리하거나 friendly and lighter 좋은데 명사 앞에 comma를 찍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러한 표현 방식이 이디엄 하나일까요? 굉장히 많죠. 이거는 의미상 이러한 문맥을 다룬다면 이런 컨텐츠를 다룬다면 여기는 당연히 이디엄스 복수로 표현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즉 a friendly, lighter, 이디엄이 아니라 friendly, lighter, 없이 이디엄스가 돼야 올바른 그런 표현이 됩니다. 여기 지금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에러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문장 끝으로 가서 news items from the perspective 그런 뉴스의 그런 항목을 누구의 관점에서 그렇게 임팩트를 고려하냐 하면은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verage person in the street 길에 나와 있는 보통 평균적인 어떤 시청자, 독자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커다란 그런 문장이나 대화의 내용을 크게 따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따면 이렇게 그 비중을 작게 싱글 코테이션 마크라고 그래요. 코테이션을 2개를 따는 게 아니라 하나씩 표현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싱글이든 소위 2개의 코테이션 인용부호 더블 코테이션이든 끝에 이렇게 피어리어드로 끝나면 그 밖에다가 싱글이든 더블이든 피어리어드 밖으로 나갑니다. 카머가 와서 쭉 중간에 계속되더라도 싱글이나 더블이나 다 카머 밖에다가 찍힙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권의 기본적인 스탠더드 라이팅의 그런 규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이번 수능에도 이런 경우에 닫게 찍힌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올바른 표기 방식이죠. 이번에는 고유명사 앞에 그렇게 center, 무슨 library, museum 앞에 고유명사 그 앞에 너가 사용되는 경우를 모두 올바르게 사용했는데 다른 데에서 관사의 사용에 여러가 있습니다. 41, 42 두 개의 장문 독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언어를 표현할 때는 구체적인 사항도 표현하지만은 그 사항들을 하나의 클래스, 캐리고리로 묶어서 생각하는 소위 classification, 그런 클래스, 그 범주화하는 그러한 언어 개념이 또 있죠. 그래서 세상을 인식하기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classification을 우리가 조금씩 터득을 해가는 그런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그것이 안 되면은 you probably made mistakes. 당신은 아마도 옛날에 실수 좀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Like calling the cat a dog. 그 고양이를 개 한 마리.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체를 모르니까 없니다. 근데 이 앞에 cat이 어떤 cat인지 그 정체가 특정한 정체도 언급이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개를 고양이를 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가 아니라 어가 와야 올바른 그런 관사의 사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전치사의 사용의 오류인데요. 여기 지금 41, 42 또 이 지문에서 그러니까 에러가 두 가지가 나온 것이죠. 앞에 한 지문은 4개의 에러가 그 지문 안에 들어있었고 이번엔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you would be in the position of an infant. 당신은 어린아이, 영아의 그런 위치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가정적인 표현이에요. 뭐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for whom, 근데 그 영아에게는 every object, 이 세상의 모든 물체가 is new and unfamiliar to the infant. 그 아이에게는 새롭고 familiar, unfamiliar, 낯선다 이거죠. familiar든 unfamiliar든 new든 전부가 누구에게 낯설 때는 to 사람을 표현합니다. 사람을 표현할 때는 나는 영어가 친숙해 I'm familiar with a lot of English words. 그때는 with가 되죠. 사물이나 현상, 사건 같은 게 나에게, 사람에게 익숙하고 친숙할 때는 그것이 주어일 때는 to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or가 아니라 여기 to가 사용되어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에러이죠. 자, 그 다음에는 뭐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실상은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 빈도가 실제로는 극히 낮은 이 사용 자체가 어색한 원어민의 기준으로도 그러한 경우의 낱말들이 국내의 수능에서는 자주 종종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 34번 보시면은 precision and determinacy are a necessary requirement. 무엇에 그런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요구사항이 되는 거죠. For all meaningful scientific debate. 과학적인 의미 있는 과학적인 그런 논의에서 determinacy. 물론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의 사용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으로는 어떤 명확성을 주는 결정적인 어떤 finalize 해주는 conclusive 그런 결론적으로 더 이상 뭐 이건 정해지는 거야 라는 분위기는 definitive의 길지만 ness 또는 더 쉽게는 clarity 의미의 명확성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아주 깔끔하고 원어민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러한 낱말이죠. 그런데 이 determinacy는 우리 학생들이 다 알 것이 당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는 오히려 그 고난도인데 설명이 없고 더 쉬운 낱말은 또 그 안에 한국어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 수능이 갖고 있죠. 그래서 determinate, 그렇게 final, conclusive, 결정적인, 확실한, 정해진 이것에 예를 들면 indeterminate, 이 아니라고 하는 부정어의 형용사는
제법 쓰입니다. 근데 determinacy, 이 명사형이 잘 안 쓰이는 것이죠. 아주 세밀한 그런 사항이지만 이것이 사전에 존재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학생이 배울 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아니면 원어민은 자주 사용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입니다. 유사한 예가 또 있는데요. 39번을 보시면 좀 더 심한 그런 경우입니다. 아예 사전에 상당히 자세한 전문가용 사전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낱말인데요. 물론 이 저자가 이런 낱말을 나는 그래 다른 사람들이 아직 잘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제가 만들었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 대학의 문턱 아직 전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뭐 본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건지 그것이 저는 회의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realism이 R로 시작하니까 IR이에요. 이 real 하면은 됩니까? 뭐 가끔 쓰여요. unreal 더 많이 쓰이죠. 근데 이 realism 이거는 정말 사전에도 그 lexicographer 사전 언어학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물론 그러고도 사전에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거는 정말로 그 사용 빈도가 거의 없다고 보는 그러한 낱말입니다. Of the silent black and white film 소리 안 나는 흑백의 그런 영화의 비현실성이죠. 그러면 이거 대신에 이건 unrealistic nature 비현실적인 그런 속성, 성질, 본성 또는 non-realism acceptable 하죠. surrealism 이거는 초현실주의라고 이거는 이름이 있는 그러한 어떤 철학, 인식의 그런 낱말이죠. 근데 irrealism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지문에서 phantasmatic이라고 사용되어 있고요. 두 번인가 사용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국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그럼 fantastic 또는 fabulous 그런 뜻인가요? 그런 의미로 쓰여 있어요. fantasy를 일으키는. 그럼 그런 식으로 풀었으면 되죠. phantasmatic. 물론 사용 빈도 원어민 교육받은 사람에게도 인생 내내 그다지 높지 않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아까 그 한국어 의미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세계에 이렇게 영어 낱말이 시험 테스트에 나온 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 낱말 언어로 친절하게 풀이하고 있는 그런 시험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수능에 아주 그런 독특한 그런 오랜 전통인데요. 이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면 그거를 좀 더 쉽게 문장처럼 절처럼 아니면 어떤 어구로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어 교육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라고 이렇게 풀어주고 여기 rephrase, paraphrase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수능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해준다면 그것이 consistent 하질 않아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 이거는 최대한 빨리 중단해야 될 그럴 우리의 어떤 그런 컨벤션 그런 뭐 전통이나 그런 관행 같은 거라고 봅니다. 여기 한국어 제공 예를 들면은 입원에서 제공된 뜻이에요. cognitive 인식을 맞죠? 한국어는 맞아요. 근데 cognitive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면은 아주 고난도로 간주하기 힘듭니다. metabolic, metabolism 신진대사 에너지가 들어와서 열량으로 타면서 우리가 움직인다든지 그런 과정이죠. 이 metabolic 이거 물질 대사에 metabolism보다는 어려운 형용사이지만 이것도 commute 통근 commute 같은 거는 통근 아니라 통학도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commute이죠. paralyze 마비시키다 paralysis 마비 contamination pollution 오염 문화유산 heritage 이런 것이 다 한국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고1, 고2면은 대부분 아는단 말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디스인센티브,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오는 거죠.
그런 거 하면은 아까 나왔던 소위 그런 사운드 바이트. 어떤 사람이 어떤 표현을 지금 우리 논평하는데 걔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운드 바이트를 한국어 제공하지 않고 지문 안에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사운드 바이트.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쉽게 알까요? 아니면 우리 영어 선생님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이 사운드 바이트를 자연스럽게 알거나 이거 쓰고 계시고 이거는 굉장히 컨시스턴시가 없는 그러한 경우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일상 구어체적인 캐주얼한 그런 일상 언어가 영어에 좀 더 도입된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이런 일관성이 없다. 이건 아예 이러한 제공 자체가 이제는 없어져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저희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34번의 경우에는 proliferation, 증식, 마구 막 늘어나는 거죠. 네. proliferate. 이 한국 학생들이 그런 고등부 영어에서 제법 사용되는 그런 낱말입니다. 이렇게 뜻풀이를 해놨는데 아까 쓴 determinacy 또는 approximation 어디에 접근하는 것이죠? 우리가 approximately 대략 얼마 할 때 수량의 대충치 부사로도 많이 쓰이죠. approximate 형용사로 쓰이고 approximate 같은 낱말이 ate로 돼서 동사가 돼서 이게 명사입니다. approximation 이런 거는 한국어 의미 없이 바로 문제 안에 지문 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inconsistency 비일관성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한국어 의미를 제가 수년 전부터 이거의 비교육성을 강조를 해서 그런 영향이 있는지 아무쪼록 금년에는 한국어 이 의미가 제공된 게 20 낱말, 작년에는 30, 그전에는 32, 그전에는 34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물론 다행인 그러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표현이 한국어로 주어진다는 거 그것을 영어로 풀어 써서 그 자체가 영어로 공부에 그런 어떤 internalize 나의 그런 내면에 흡수되는 그것이 더욱더 교육적인 그런 방식이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어 선택지 비중이 아직도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45%가 우리 수능의 기본적인 한국어 선택지 비중입니다. 금년에도 선택지 모두가 한국어인 거는 14, 또 모두가 영어인 것은 17개인데요. 그래서 31문제가 되나요? 그거는 예를 들면 A, B, C, D 이런 거를 골라낸다든지 수 번호로 고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면 이제 31개 중에서 이렇게 숫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3번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러한 예입니다. 문제는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1번, 2번, 3번, 4번, 5번. 학생들이 영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지양하는 거죠. 예. 해서 이제 다른 식으로 영어를 간단한 거는 영어로 또 생각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인의 영어에 다 주고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거는 또 다른 식의 교육의 영역이고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그건 또 다른 논의의 그런 영역이고요. 영어를 한국어로 자꾸 하는 것을 즉 영어를 또다시 공부하지 덜하게 하는 영어 교육의 disincentive라고 하는 거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어체, 비격식체가 리스닝에서도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예는 구체적으로 많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만 보자면은 There is a basket beside the stairs. 저 계단 옆에 바구니가 하나 있네. What is it for? 지금 it basket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이 what is 이것이 강조가 된 게 아니라 for what이 강조입니다. 그래서 what is 이게 떨어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 What's it for? What's that for? What's가 영어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when is the photographer coming? 언제 오죠? 사진사가 우리 클럽 룸 찍으려고 The photographer is coming after lunch. 점심 시간 이후에나 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the photographer is coming. 옵니까 안 옵니까가 중요한 포커스가 아니에요. 이 사람 오는 거는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데 언제 오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에서 is, the photographer is라고까지 갈 필요는 이런 경우에 원어민의 경우 이 표현을 예를 들면 100개가 있다. 그걸 랜덤하게 우리가 관찰을 해서 통계를 잡으면 the photographer is coming 이렇게 추격형으로 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초점은 after lunch이기 때문에. 여기 is coming은 안 온다고 그랬을 때 he is coming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은 Then why do I smell cigarette smoke here? 여기 왜 담배 냄새가 나죠? 다 비흡연 방인 걸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호텔 룸을 내가 들어가서 냄새를 맡고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why 대신에 예를 들면 how come I smell cigarette smoke here? 또는 in here. 대개는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 here를 안 쓴다고는 하지 아니지만은 in here, in이 들어가서 그 공간을 나타내는데 적합한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사소한 것이지만 여기는 how come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포인트는 why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어체는 또 구어체다운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교육의 그런 장이지만은 거기에도 구어체가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6, 17번 같은 거는 강의식으로 애카데믹한 그런 렉처가 기본형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격식성과 어떤 때는 비격식적인 글보다도 친구들 간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보다 훨씬 격식적인 그러한 말이 있는 거죠. 근데 일상적으로 I'm gonna 뭐 이런 거 I wanna have pizza tonight. 저는 그런 것이 가끔씩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영어의 그 퀄리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제 쓰는 영어에 너무 거리가 많이 아직 떨어진 그러한 부분들이 이 리스닝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우리가 과감하게 지금 you bet, thank you 그랬는데 you bet 많이 쓰이죠. Don't mention it. 이 국민 영어보다 훨씬 많이 쓰이는 것이 you bet입니다. 아직도 뭘 얘기하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중등부, 초등부에 이미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Sure, you're welcome 만큼이나 그 거의 버금가는 그런 빈도로 쓰이죠. 사람이 헤어질 때 have a good one. 국내에 뭐 명문 영문과 대학원 석사까지 한 사람이 have a good one 하는데 이게 뭐죠? 뭐 좋은 거 하나 가져가라는 얘기인가? 두리번거리는데 뭐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학생이 찾아왔었어요. 그 have a good one 물론 have a good day 일상적인 그런 표현이죠. have a beautiful one 뭐 have a nice one.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약한 것이죠. 소통, 일상적인 소통이 우리 글보다 글만큼이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구어체를 구어체답게 빠른 스피드로 아주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좀 더 과감하게 리딩의 글은 하나같이 단조롭고 학생들이 재미없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직되고 획일적인 그런 리딩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리딩에도 간단한 뭐 시랄지 노래 가사랄지 아니면 어떤 리딩에도 여러 종류의 글, 다양한 그런 수준의 격식성, 다양한 스타일들이 도입되어서 리딩에도 다양하다는 거. 대통령의 State of the Union Address 연초에 하는 국민들에게 하는 정책 발표라든지 그런 연설이 있죠.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대통령이 또 마이크 앞에 섰다 하더라도 굉장히 캐주얼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때로는 비격식 또는 슬랭을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뭐 표현이 있는가 하면 이 영어의 다양한 그런 것들 중에도 reading에도 분명히 writing에도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굳은 물론 안내문 그런 건 있어요. 그거는 reading 전체 그 기본적인 writing의 그 포맷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전달의 그런 낱말이나 어구로 주로 표현이 되죠. 근데 이런 reading에도 더 다양한 그런 스타일이 좀 시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음의 지적은 저도 국내에서 우리 지문이 선문답과 같다는 그런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 2016년 이후로 이것은 많이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뭐냐 하면은 어떤 표현 자체가 너무나 정말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이어서 그거를 아주 최대한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옮겼다고 해요. 근데 한국인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표현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합니다. 요게 이제 영어 원문을 읽은 영국, 미국의 영어 선생님들이 킥킥거리면서 이게 왜 이걸 하니? 학생들은 왜 이걸로 평가를 해야 돼? 이게 시험이야? 뭘 뜻하는데? 라고 하면서 웃거나 빈정거리는 표현을 유튜브나 여러 경우에서 보신 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이 표현은 제가 한 국내의 학생의 표현을 따왔습니다. 지식을 너무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현학적인 표현들이 많았다라는 표현을 제가 들었어요. 정확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금년에 부쩍 다시 7, 8년 전 이런 식으로 되돌아간 것이죠. 지금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이런 것보다는 명료하고 일단은 언어는 소통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번 2020년 2년에서는 명료한 어구, words and phrases 그리고 전달력이 있는 그런 소통력이 있는 communicative 해야 되는데 어떤 persuasive and logical 논리성, 설득력이 있는 글이 이런 것들이 더욱더 후퇴한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이 지문들을 보면 21, 23, 30번대가 그래요. 특히 32, 33, 34, 35, 37, 38, 39, 40 이런 많은 문항들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그런 현학적인 그러한 지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번역이 혹시 구해지시면은 번역으로 일반 그런 국민들께서도 읽어보시면 대단히 이거 정확히 뭘 뜻하는 거야?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 그래서 소위 찍는다. 재수 좋으면 운 좋으면은 좀 더 맞고 운 없으면 틀리고 실력의 분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소통의 기본적인 그러한 퀄리티를 구현을 하는 그런 시험이 되어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제 그런 어학적인 면이 아니라 언어가 담고 있는 그런 문화, 사회, 세계, 또 개인 그런 지식과 지성의 세계를 잠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어느 해보다도 이런 지문의 주제가 다양해졌습니다. 아까 계속 2016년 이후로 현저하게 이런 지문 컨텐츠가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죠. 언어뿐만 아니라 16년 이후에 그런 꾸준한 향상을 보여왔다. 지문 또한 지성적인 균형도 좋다.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추상적이었던 것이 지성의 그런 융합적인 소위 영어로 interdisciplinary 그런 다학문적인 그런 지문으로 많이 움직였고요. 학문의 종류가 다양하게 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적인 교육적인 어떤 객관성 그리고 어떤 fairness, open-mindedness 마음이 시각이 열려있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the balance, 시각의 균형 어느 한쪽의 관점만을 이거라고 강조하지 않고 균형 있는 예를 들면은 이 정도면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이 정도면은 좋은 지문이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이런 정도 안에서 이야기가 풀어지는
그런 경우였죠. 그리고 그 전에 많이 있었던 정설과 전통을 무시한 어떤 편협한 요것만을 강요하는 학생들에게 소위 critical thinking, critical reading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러한 지문들이 2016년 이후로 현저하게 감소되어 오는 그러한 경향이었는데요. 2022년 학년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그런 것들이 바로 지식과 지성이 후퇴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현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금년에 그런 간접 연계와 맞물려서 학생들의 성적이 현저히 또 떨어진 그러한 또 한 몫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세계 영어 시험이 100% 영어만을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배가 고프다. 그래서 나는 뭘 먹겠다.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Therefore I exist.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논리적인 이 관계, therefore인지 however 정반대이죠. 이런 거를 판단하는 능력은 한 A라는 언어에서 가진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B로 transfer, 옮겨갈, 즉 그런 보편적인 능력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영어의 시험은 또한 그러한 다양한 지적인 내용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거를 영어에 담고 하는 거니까 어느 부분은 지식과 어떤 지성 또 앞을 내다보는 예를 들면은 다들 이번에도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던 그런 EBS 교재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환경보호 또는 리사이클링 또는 재활용 또는 alternative energy, 태양광이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런 건 이제 새로운 또 앞날의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걸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런 것이 테스트의 대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학구적인 것들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심리 철학적, 교육 방법론, 과학 철학 이런 것들 콘텐츠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난해하게 많이 출제가 된다. 그리고 금년에는 또 경영 경제 쪽에서도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을 얕잡아 봐서가 아니라 그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는 거기에 적합한 그리고 거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경제 경영에서 상당히 그런 수준이 높은 어른들이 무슨 고용을 하고 누구를 여러 가지 그 회사나 어떤 조직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런 학생들의 그런 심리적인 그런 준비 수준을 훨씬 넘는 또 미디어의 관계 이런 것들, 미디어의 영향 또는 미디어의 자본 집중 물론 좋은 주제예요.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나 너무 지나친 추상적인 거 우리가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학문적인 어떤 다양성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석박사를 하고 굉장히 전문화된 그런 지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나만이 독보적인 독창적인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르치고 연구했지만 그것이 또한 다른 다양한 관점과 어떤 위치에서 있는지 이러한 균형을 맞추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교육적으로 굉장히 그런 결함이 있는 그런 지문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34번인데요. 과학, 여러 가지 그런 과학 일반이죠. The sciences. 여기에 지금 역사라고 하는 historical insight, 역사적인 어떤 통찰력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에서 역사는 a process of creating ever more confusion. 끝없이 더 많은 혼돈을 초래하는 그런 과정이다. A continuous questioning of certainty and precision. 정확성, 정밀성을 우리가 과학의 이름으로 추구하는데 그거에 브레이크를 밟는 이런 것이 바로 히스토리다. 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회과학의 많은 부분이 이런 표현이 몇 년 전에도 사회과학에 대한 이거는 과학도 아니고 추로스에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프리시전과 트루스가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역사학이다. 역사학을 누가 어떤 개인이 그런 식으로 저술을 하거나 그런 수는 있겠지만은 역사학 전체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학 또한 조금 더 정확해지려고 그러고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아마 역사학을 보는 분들이나 역사학이 아니라 이게 다른 학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학이든 사회학이든 경제학이라고 해서도 하나의 그런 어떤 방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이 39번을 보시면은 또 film study인데요. 영어학이라고 할까요? Silent and black and white film은 creative, 아주 창조적이고 예술적이고 아까 나왔던 환상적인 phantasmatic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무성 흑백 영화가 아니라 이제는 사운드가 들어가고 컬러가 들어가잖아요. 사운드 1920년대 후반에 들어가고 컬러 나중에 훨씬 TV가 보급이 된 50년대 또 이후에 나오는데 이때 a mere delivery for representations of reality. 현실을 표현하는 거, 현실을 그냥 우리에게 배달해 주는 거에 a mere, 이 표현이 얼마나 그거밖에 안 되라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사운드하고 컬러가 나왔을 때, 사운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아주 획기적인 사람들이 감탄과 놀라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Destroy the very essence of film. 영화의 핵심 그 자체를 갖다가 소리가 들어가고 컬러가 되면서 영화는 파괴했다. 물론 그런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쪽으로 해설을 또 해줘서 양쪽이 이제 팽팽한 의견을 그렇게 보인다라든지 그런 지문이면 좋겠는데 이것이 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과연 그런 학문의 그런 어떤 균형을 잃는 것이 아닌가. 2022년에 아주 두드러진 그런 후퇴의 2016년에서부터 작년까지는 그런 면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많이 정비가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죠. 아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항이었는지를 보여드렸고요.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개발할 때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적인 면뿐만 아니라 언어는 그러한 문화적인 것을 담고 있거든요. 인간의 인식, 세계의 모습, 사회의 어떤 움직임. 그래서 소위 등장하는 것이 cultural literacy, 문화적인 글을 읽는 능력. 그 반대가 이제 문맹, illiteracy죠. 또는 지적인 그러한 언어 능력. 그래서 세계인들과 공유하는 그런 문화적인 또 글로벌한 지성적이고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컨텐츠의 개발과 활용이 아주 절실한 그러한 때입니다. 세계가 그런 식으로 이미 움직였고 그러한 자료는 영어 현장에서 또 영어 교육 시장에서 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문항을 생각해 보면은 이 그림의 일치, 리스닝에서 묻는 거죠. 심경 변화, 무엇의 안내문, 일종의 전단, 그 플라이어 같은 그런 식의 안내문, 장문 독해 이런 데에서 굉장히 컨텐츠가 특히나 빈약한 그런 수능 영어의 문항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아주 시급한 그런 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도 그 장문 독해 43, 45에서 애나, 코라, 제인이 이제 태권도 그런 연습장 그런 이야기인데요, 잼. 근데 애나, 코라, 제인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고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영어를 배울 만한 충분한 인센티브 아니면 흥미, 재미를 주느냐. 이러한 교육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보다 다른 좋은 지문들이 이미 EBS 교재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면만, 그리고 장문 독해를 경우로 보겠습니다. EBS에서 좋은 지문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출제하지 않았던 그런 분을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레이첼 카슨의 Silent Spring, 이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 실제 수업을 해주신 선생님들께는 아주 쉽게 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거를 좀 더 길이를 늘려서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1968년에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로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 그 테니스주 멤피스라는 데에서 sanitation workers, 청소부들과 같이 그런 그들의 그 스트라이크를 지원을 하면서 그들이 행진을 할 때 거기에 그 흑인들이 I'm a man이라는 그 플레이 카드를 들고서 행진을 하죠. 나도 인간이다. 인간이 나도 인간이라는 거를 들고 갈 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것이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거기 가끔씩 백인이 I'm a man이라고 함께 행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그런 데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감동받고 또 거기에서 영어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메리언 앤더슨 이야기, 엘레노 로즈벨트 대통령 와이프 영부인이 흑인이라고 유럽에서도 공연했는데 1세기에 한 번 나오는 목소리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공연을 못했죠. 근데 이 엘레노 로즈벨트가 공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 이거 장문이죠. 네. 그걸 단문이지만은 White Buffalo,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는 이 버플로이 북미 들소가 의식주 모든 것이 여기서 해결됩니다. 버플로 버거라든지 이런 걸 먹죠. 미술. 버플로로 TP라고 하는 천막을 텐트를 쳐서 살죠. 그 안에서 이 버플로 스킨이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습니다. 신발을 해서 신고, 물론 디어 스킨, 사슴 가죽도 사용하지만 이 버플로가 자기네들이 모든 데에 버플로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버플로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버플로가 흰 버플로가 태어날 때 당연히 이럴 때는 이런 대목에서는 전설 좀 하나 생겨야죠. 바로 그 전설을 얘기해요. 그래서 화이트 버플로 송아지 태어났을 때 그 도착을 알리는 한 네이티브 아메리칸 워맨의 전설 속의 여자, 소위 캘러맷이라고 원문에는 없는데 평화를 상징하는 담배, 곰방대인가 그거를 전해주고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라. 다음에 올 때 내가 또 온다는 그런 이제 전설을 남겨놓고서 떠나는데요. 그런 이야기, Big Sisters, 이거 간단한 이야기예요. Big Brothers,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에게 언니나 오빠의 역할을 해주는 실제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이야기들. 또 이번에 있었던 왕과 거지의 그런 총명한 거지의 우화, 또는 베이브 루스 스토리, 1920년대 아직도 미국의 그런 기라성과 같은 그런 실제로 있었던 그 전설적인 그러한 홈런, 물론 기록은 깨졌죠. 그런 홈런 왕이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교육적인 효과도 충분하고 인간적으로 배울 교훈도 충분하고 그런 지적인 의미도 풍부하다고 봅니다. 이미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이번 시험에서 배제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안 좋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문들 중에도 아주 좋았던 그런 지문들을 예를 들어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중요했던 거를 제가 어떤 실제로 리스트를 여기다 해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난 그런 시험이라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여기저기있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또 앞으로 집필을 하실 선생님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좋은 그런 지문들이 있었던 거죠. 예. 여러분들께서 짬 나실 때 잠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깐 두 차례 지적해 드렸지만 학생들이 그 발달 심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이거는 어느 과목을 가르치든 간에 그 영역의 그 교육자라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여기 학생의 그런 흥미와 관심이 없이는 진정한 교육이 없다. 이런 것인데요. 교육을 해본 분은 누구나 아주 중요한 교육의 그 모토, 그 마로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굵직한 그런 주제이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어른이나 직장인 연장자들, 나이 드셔서 은퇴하거나 아파트 사러 가거나 가구 쇼핑을 가거나 물론 엄마 아빠 따라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정말 이거 읽어서 정말 감동받았다. 이거 읽어서 너무 좋았다. 내가 관심 있는 거 이게 나왔네? 거기에는 거리가 멀죠. 제가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학생이 제가 영어 교육에 관계하는 줄 알고 글을 썼습니다. 이 학생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인데요. 영어 자체는 재미있대요. 그러나 수능 영어는 이렇게 재미가 없대요. 정말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어요. 우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이야기를 다룰 수는 없나요? 네. 2016학년도에는 중년 부인이 아파트 집을 사러 나가는 그런 이야기고요. 같은 해에 13번은 아까는 12번. 네. 회사의 그 Board of Directors, 그 이사회에서 제출할 비즈니스 프로포저를 준비하는 이야기. 그리고 23번에서는 60대에서 90대 사이에 용모의 변화, 많은 걱정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이 돼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영어를 공부하는 그런 동기유발이 될지는 저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20년에는 와이프가 허즈번드에게, 남편에게 퇴근길에 세탁소에 들려서 pick up my dress, 내 드레스 좀 찾아줘. 백화점에 주차하고서 커피를 마시러 간다. 3번, 그리고 12번에는 두 비즈니스 피플이 뉴욕시에 출장 가는 이야기. 네. 금년에는 이런 어른의 만의 그런 세계의 이야기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동틱한 아이들의 그런 주제도 많이 금년에 현저히 줄었죠. 이 면에서는 금년의 그 출제가 현저한 향상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 경제 등이랄지 국가 대조직 관리 이런 관점, 정책 개발 거의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그런 수준은 학생들에게 정말 학구적이고 현학적인 지문에 불과하다. 관심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비효율적이라고 느끼게 하는, 영어가 싫어지는 그러한 디스인센티브를 줄 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아동틱한 문항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특히 이렇게 2020년에 이 한 예입니다. 아이가 이제 방을 꾸미는데 테디베어라든지 락킹 체어, 흔들 의자. 근데 이 피터가 하이스쿨 지금 졸업반이에요. 곧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테디베어, 이 전체 이 그림의 상황이 굉장히 아동틱한 그 차일드시한 그런 이야기죠. 고3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의 이 시험을 치르면서 이런 걸 자꾸 접할 때 재미없죠. 예, 금년에는 28번에 그 슬립 오버 파티가 있는데요. 아이들 나이가 8세에서 12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학생들이 커다란 재미를 느낄 수 없는 그러한 타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은 이거를 공부해야 돼. 너희가 좋아하는 것만 공부해. 라고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과 재미만이 교육 콘텐츠를 결정할 수는 절대로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개발하는 그런 문항이나 그 콘텐츠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다시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이 없이는 공부에 효과도 기대할 수 없고 유의미한 교육 행위가, 그런 장면,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장면을 보면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진은 제가 이 미국에 있을 때 찍었던 것인데요. 위스콘신 대학 학생들의
그런 블락 파티, 그 학교 주변에 그 몇 블락의 네이버후드에서 벌어지는 그런 파티입니다. 물론 힙합, 랩, 뮤직 밴드가 와가지고 좀 돌고 있는데 이쪽에 뭐 락도 좀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힙합, 랩의 시작은 어디냐, 발전은 어디에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중동에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얼굴을 가리고 그러는 것 같지만 중동에도 거의 1억 명의 젊은이들이 이 랩 음악을 몰래, 부모 몰래 듣거나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에머님 같은 사람은 50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랩 음악이 나오면 어깨를 울썩울썩거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어른들 기성세대의 그런 문화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 권위 체제 기성세대의 그런 사회의 그런 위계 질서 하이라르키 이런 데에 대한 반체제적인 것으로 시작했던 지금은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M&M이랄지 밥 마을리의 레게 음악이랄지 그가 하나의 리더 중에 한 명으로 세계의 그런 러브 앤 피스 운동을 60년대, 70년대 음악에 담아서 이끌었던 그런 움직임이랄지 그 오랜 전의 이야기지만 밥 마을리를 아는 학생들은 굉장히 신나해요. 밥 딜런,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신 분이지만은 이분의 음악의 세계는 가사는 어떻게 쓰여 있길래 문학으로 표현되는 상을 받느냐, 노벨상을. 이야기들은 오래된 것도 젊은이들을 열광할 수 있는 주제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도 관심이 있는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또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언어적인 면과 시선과 지식, 교육적인 이런 면에 개선할 점을 우리가 종합해서 수능 영어를 본다고 하면은 수능 영어는 대한민국 공적인 영어 교육에, 국가 영어 교육에 여러분들 그 Naval Fleet, 그 함대가 있죠? 그 해군에 맨 앞에 배가 flag, 그 깃발을 꽂고 앞에 갑니다. 그게 flagship이에요. 어떤 리더, 대표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수능 영어인데 한국의 영어 능력의 거의 기본 고교육입니다. 대학 가서도 배우고 그 이후로도 공부하지만 한국인의 영어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3 졸업할 때 수능 영어의 수준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런 면에서 수능 영어가 차지하는 그 교육적인 비중은 어마어마하고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수능 영어가 어떻게 출제하는지 학부모까지 관심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면 또 이렇게 후퇴하고 아직 수능 영어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이 많은 그런 가야 할 길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세계의 영어 교육을 보시면은 언어, 지성 양쪽에서 뛰어난 주옥과 같은 그런 컨텐츠가 있고 그러한 영어 표현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수능 영어를 보면 수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이건 뭐라고는 설명은 못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좀 이상하네. 이거 맞아? 이런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듣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영어 교육도 하루빨리 정말로 월드 클래스로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경제력 세계 10위에 정도에 저희가 컸을 때, 크고 있을 때, 어릴 때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과 또 젊은 대학을 막 졸업한 그 나이에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과 오늘의 미국 거기에서 보이는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스테이터스 그런 위상은 대단히 다른 그런 세계입니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는 많이 성숙해 있는 그런 나라인데 학원 버스 길에 붙어있는 포스터 모든 것에 우리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 영어 학원의 이름도 킹스 잉글리시입니다. 왕이 하는 영어. 그거 지금 우리가 왕영어에서 영어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어떤 리더 아니면 왕, 그런 황제적인 그런 집착을 벗어나서 세계 사람들과 손을 잡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어떤 글로벌 brothers and sisters 이런
그런 의미로 거기에 기여하고 실현하는 한국의 영어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에 이 변화는 연계율이 크게 하락하고 직접 연계가 사라지고 그나마 50%가 간접 연계가 100%라고 할 때 일단은 이 방향은 학생들에게 영어를 영어로 정면 승부하고 영어를 공부해서 단어도 공부하고 문법도 공부하고 리딩도 잘 해보고 논리적인 파악도 해보고 영어를 영어로 정면 승부하는 앞으로 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 한국 영어를 월드 클래스로 가져가는 그런 와이즈한 그런 structure 또는 format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여러 많은 선생님들과 정책 관계자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개선되었다고 한다면 이 수능은 충분히 좋은 것인가? Is this all we should and can do? 이것이 이러한 개선을 우리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인가? What's the right kind of English education for this global world and age? 이 글로벌한 시대 세계에서 영어 교육으로 올바른 종류, 유형은 어떠한 영어 교육인가? 이런 질문들을 2022년에 수능 영어를 보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눈도장 영어, 소파에 누워서 한글로 공부하는 그런 비극, 이제는 끝난다.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듣는 소리예요? 이거 영어 맞아요? 이게 영어냐라는 표현도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그러한 그런 스스로의 sarcasm, 자기 자신의 그런 티칭 내용에 대한 냉소, 이런 거 많이 듣고요. 세계 영어 사용자들이 이거 한국이 영어 맞나? 이 영어를 왜 푸는데 국가에서? 왜 이걸 공부하지? 그래서 또 절대평가로 들어갔을 때 이제 드디어는 영어? 아이 재미없어. 체념, 절망, 무시. 이거 안 해도 돼. 왜 해? 글로벌 시대의 우리 사회에서 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영어를 잘하는 것을 전적으로 바라지 않고 찬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영어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강의를 하는 것도 어느 출제위원이나 선생님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냉소하거나 비웃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 영어 교육을 위해서 이 강의를 그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이외에는 저는 어떠한 개인적인 그런 관련이나 이익이나 사심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영어 교육 잘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러한 이제는 공부하지 않겠다. 공부할 필요 없어. 공부하지 않는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수업 현장이든 학원에서 가르치시는 강사분이든 너무 기가 죽고 학생도 이거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어 학원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고 하는 걸 전체 과정을 보면 막대한 시간과 그런 노력을,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갖는 그 return, 그 보상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meager, 빈약한 그런 거가 한국 영어 교육입니다. 이제는 이런 영어 교육으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졸업하고 새로운 commencement, 졸업하자 하면서 새로운 또 new beginning이 되는 그러한 2022년의 의미가 되었으면 합니다. 번역본과 눈도장 영어가 아니라 영어를 마주하는 영어, 수용적인 주어지는 영어가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구사하고 소통하는 영어. 그래서 나의 그러한 눈과 귀, 세계를 열어주고 나의 지적인 horizon, 그 수평선, 지평선이 열리고 내가 세계와 손을 잡고 하는 그런 영어 교육. 더 나아가서는 가까이 이웃에 봉사하고 세계에 기여하는 그런 영어 교육. 그래서 내가 영어를 하나의 더 언어를 하고
영어를 함으로써 나의 삶이 행복해지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 경제적으로도 리워드가 충분한 그런 영어 교육, 그런 영어 교육으로 나아갈 때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글로벌 시대, 글로벌 세계에 적합한 영어 학습, 영어 교육이 오늘날의 이 빈약한 컨텐츠의 그런 리딩, 그리고 리스닝도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지문과 문제와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피킹과 라이팅이 전적으로 결여된 그런 수능 영어, 과연 이 영어로 우리가 글로벌 클래스, 월드 클래스의 그러한 소통과 세계를 손잡고 그 다음에 리드하는 거죠.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점진적 개선이다. 1994년에서 2022년 지금 보면은 거의 30년에 가깝습니다. 좋아지는 때가 16년 이후로 꾸준히 좋아졌던 것은 분명하지만 또 약간의 이렇게 후퇴가 보이고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영어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이렇게 되면은 30년이 걸렸다면 1994년의 수능 문제를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30년 또 아니면 50년? 저는 그런 어떤 gradual approach, 점진적인 접근 방식에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다시 한번 세계에 지금 넘치는 그런 테스트 방식이나 영어 컨텐츠 그리고 그 안에 담고 있는 다이내믹하고 아주 의미가 깊은 감동적인 흥미진진한 그런 다양한 주제들 주옥과 같은 글은 많아요. 새 시대 새로운 세계에 적합한 영어 교육, 학습, 평가의 툴 또는 프레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어는 인간과 세계와 손을 잡고 나누고 소통하는 것 그리고 인간과 세계를 언어를 통해서 또 영어를 통해서 또는 다른 언어를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언어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한 영어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영어, 새로운 학습, 또 테스팅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구현할 건지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탐색하는 그래서 발전이 되는 그런 토대가 되는 어떤 스태핑 스톤이 되는 2022년의 수능 영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양력이 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장시간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선생님들께 그리고 영어교육 관계하시는 교수님들 또 정책에 관계되시는 여러분들과 이제 오픈 디스커션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